반갑습니다. 김옥현입니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하고 출판사가 공동 기획을 해가지고 교정학 법령 풀이집 무료 유튜브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은 공부가 아니라 전략과 요령이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 공부를 해야만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 해가지고 확실히 합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를 그 대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나의 그 소개를 한 뒤에 구체적인 그 방향을 그 제시하도록 할게요. 나는 이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그 졸업한 후에 1996년부터 사법고시 형사정책 강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단기 교정학 대표 강사와 지금 현재 프라임 법학원에서 경찰 간부 범죄학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가까운 이 강의 경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 교정직 법령집 무료 강의를 개설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나의 그 강의 경륜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과외하듯이 법령집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참조가 되라고 내가 그 제출했던 교정학 교재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96년부터 사법고시 형사정책 강의를 하면서 최고 강사라는 그 평가를 받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고시 연구사에서 교정학에 있어서 체계적인 수험서가 없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그 곤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교정학 교재를 좀 출간해달라 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최초로 체계적인 그 수험서로 그 출간했던 것이 바로 이 김옥현의 쉽게 풀어 쓴 그 교정학 이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이 그 출간된 후에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주로 이 책을 많이 봤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그 교도 소장님들 정도의 그 대신 연령층에서는 거의 100%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교정학 그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최근에 서울 고시각에서 이제 이 교재를 그 출간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출간했던 책이 그 가장 유명했던 바로 이 김옥현 교정학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 출판사에서 그냥 떳떳하게 출제원들이 그 보는 도서 할 정도로 이 출제원들까지도 가장 많이 참조했던 그 책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교정학 준비의 합격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교정직 시험은 임용시험이건 승진시험이건 모두 법령 문제에서 당락이 그 좌우가 되죠.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세요. 보통 교정직 시험에 있어서는 이 법령 공부만 잘해도 교정직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법령 공부만 잘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 분석을 해보는데 지금 이 교정직 직렬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눈다면은 국가직 공채 분야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한 후에 승진시험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승진시험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승진시험이 있다가 지금 3년 동안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부활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법령을 대비할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려면은 먼저 그 출제 비중 이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 7급, 9급 공채 시험에 있어서는 순수한 그 교정학 분야하고 형사정책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공채 시험은 두 과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정학 한 과목이라고 시험이 치러지고는 있지만 그 세부적 내용으로는 이제 교정학하고 형사정책학 두 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론 분야하고 법령 분야가 있죠. 그런데 이 출제 비중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론이 그 출제 비중이 높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론은 기껏 해봤자 20에서 30%밖에 출제가 안 돼요. 나머지 이제 70에서 80%가 법률 관련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커트라인을 70에서 75점 잡으면은 이 교정직 시험에서 법령 관련 문제만 100% 득점하게 되면은 커트라인 이상 득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시험도 크게 이제 좀 두 분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8급, 7급, 6급 승진 시험 하고 5급 승진 시험이죠. 그래서 8급, 7급, 6급 승진 시험 이것은 교정본부 자체 내에서 출제를 하죠. 반면에 이제 5급 교정관 승진 시험은 인사혁신처에 의뢰해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리고 8급, 7급, 6급 승진 시험은 출제 범위가 순수한 교정학 법령 문제로 한정이 돼 있죠. 이론도 출제가 되지 않아요. 형사정책도 포함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 공채 시험하고는 좀 달리 그 실무 지식까지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령만이 아니라 수계 지침과 같은 행정 명령까지도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급 교정관 승진 시험은 지금 그 출제 기관도 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에서 그 출제를 하고 있고 형사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출제 비중은 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약 70% 이상이 법령 관련 문제에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법령 공부만 잘하면 이 합격을 이루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한다면은 지금 1단계 기본 강의에서 나하고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는 1단계가 기본 강의에 있어서 단순 그 암기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그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단계에서 이론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시험장 들어갔을 때 이론 관련 문제 가지고 절대 틀리지 않아요. 틀리면은 주로 법령 관련 문제에서 헷갈려가지고 틀리죠. 왜냐하면 법령 관련 문제는 전체 그 조문이 1000개 이상의 그 조문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은 약 7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론은 그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그 범주 내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법령 관련 문제는 약 30% 정도는 그간의 기출 문제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령에서 그 점에서도 많이 그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령 준비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7급과 9급 교정직 공채를 합격하려면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그 합격 전략도 초시생 합격 전략하고 재시생 합격 전략은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초시생의 경우에는 이 뭐 수용자나 수형자, 뭐 금치 이런 거 용어조차도 듣지 못한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시생들은 가장 그 중요한 것이 1단계 기본 강의예요. 그래서 1단계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론과 법령의 그 기초 지식을 좀 확실하게 갖춰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급 같은 경우 5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어하고 국어 준비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초시생이라 할지라도 법령 잊지 않기 위해서 법령 공부만 수시로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론까지 한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할 때는 법령집만 가지고 법령 위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영어나 국어, 한국사, 형사소송법 개론 이런 것이 이제 그 충분히 그 준비돼 가지고 시험 2, 3개월 전부터만 이제 이론 포함한 그런 그 최종 정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 나가게 되면은 거뜬하게 90점 이상 그 득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시생의 경우에는 이미 그 기초 지식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거 전제하에서 설명한다면은 기초 지식 갖춰져 있는데 구태여 이론 이런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강의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제시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법령 위주로 준비를 해 나가다가 시험 앞두고 이제 1, 2개월 전부터 이론 포함한 최종적인 문제집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9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구태여 출제 비중이 낮은 그런 그 이론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87, 6급 승진시험과 5급 그 교정관 승진시험 그 전략을 그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여러분들은 이미 뭐 합격해가지고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의 대가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은 내가 간략하게 한번 전략 설명을 해볼 테니까 좀 참조를 해보도록 하세요. 8급, 7급, 6급 승진시험은 100% 그 법령 관련 문제에서 그 출제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현행 법령뿐만 아니라 지침과 같은 그런 거 행정 규칙도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출제 비중 보게 되면은 6급 승진까지에서도 현행 법령이 출제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지침 이것은 현행 법령보다는 그 출제 비중이 낮죠. 그런데 이제 지침도 상당히 그 조문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은 여러분들이 실무 처리할 때 뭐 익숙하게 많이 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시험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조문들만 내가 선정해 가지고 특강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그 5급 교정관님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급 교정관 승진시험에 있어서는 형사정책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매우 넓게 확대가 돼요. 그리고 출제 수준도 과거에 사시 수준 정도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급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1단계 기본 강의 형사정책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본 강의를 2A주로 충분히 좀 숙지를 해 놓은 뒤에 그 다음에 수시로 이제 이 법령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보충해 나가시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업무상 정말 과도한 업무까지 그 수행하시면서 이 법령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법령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번 그 강좌를 많이 그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합격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시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는데 왜 기대했던 점수가 번번이 80점 넘기기가 어려울까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뭐 10회독 20회독 했는데 이렇게 왜 기대했던 점수가 안 나온다 하게 되면은 그 원인은 뻔해요. 뭐 한 가지 원인이 뭐겠어요. 공부 방향과 요령이 잘못됐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원인을 그 들려면은 그간에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너무 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 방향이 잘못됐다 이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그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간에 이제 이 사회 적처우하고 중간 처우를 헷갈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로 오늘 많이 내가 겪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공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기본 이론 강의 공부하면서 가장 그 기초적인 개념으로 공부했던 것이 바로 사회의 처우하고 사회적 처우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의 처우는 문자 그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교정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교정이라고도 하고 사회형 처우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그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교류를 활발하게 촉진시키는 처우 이것을 사회적 처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 낙후적인 이 전통적인 시설 내 처우인 폐쇄형 처우하고 가장 진보적인 사회 내 처우의 중간 단계의 처우이기 때문에 사회적 처우를 중간 처우라고 하고 또 이 개방 처우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이제 시행 규칙하고 연결해서 공부할 때 보면은 형집행법 시행 규칙 제 92조에 보면은 사회적 처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93조는 중간 처우라 해서 이렇게 현행법에서는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딱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개방처우, 중간처우, 사회적 처우를 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현행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처우와 중간처우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 92조하고 93조의 그런 규정 내용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기껏 해봤자 사연의 처우에 속하는 제도하고 이 사회적 처우에 속하는 제도를 구분하는 정도로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욱더 세밀하게 개념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도작업과 관련해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시행 방법에 따라서 교도작업 분류할 때 직위 노도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 시행 방법에 따른 직위 노도 이것은 현행 교도작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도 현행법으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교도작업 시행규칙 제6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이제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것이 어떤 30까지 했던 학생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노무작업 자체를 좀 잘못 이해하면서 질문하더라고요. 노무작업은 모내기라든가 과일 따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때 동원되는 작업 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노무작업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노무작업은 수용자의 노무를 민간인에게 이렇게 임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로는 수부 방식이라고도 하지만 노무 방식을 지금 현대적인 교정용어로 하면 임대 방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부 통근제죠. 그렇지 어떻게 모내기라든가 과일 따기 작업 이것이 노무 작업에 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어서 질문했던 것이 민간기업 압박이 어떤 것이 가장 심하고 어떤 것이 가장 약하냐. 그래서 민간기업에 압박하는 심각성의 차이를 순서적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번번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민간기업 압박이 심한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출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간기업 압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직영 방식하고 도급 방식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 방식이나 노무 방식 이것은 민간기업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식이지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특성만 정확하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초적인 어떤 개념과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암기 분량을 대폭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시험에 출제될 내용들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해 나가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효과적인 합격 전략과 요령으로 공부를 해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적합한 텍스트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합한 텍스트 선택하는데 참조가 되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은 법 조문별로 해가지고 그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함정 패턴까지 이제 조문별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X표를 해가지고 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시행령 107조 조문이 뭐냐면은 유치장의 수용기간인데 이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숫자 관련 내용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형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슬며시 수용자로 바꾸는 함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함정을 구체적으로 그 옆에다가 수형자 옆에 수용자 X 그리고 30일 옆에 20일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초시생 같으면은 이런 용어가 아주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수용자하고 수형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수용자 하게 되면은 수용 당한 사람 이 뜻이에요. 수용되어 있는 사람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수형자는 받을 숫자 형벌 형자 써가지고 형벌을 받은 사람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수용자 하게 되면은 수형자가 됐건 아직 형벌을 확정받지 않은 사람이 됐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됐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수용자예요. 수용 당한 사람 이 뜻이니까. 근데 이제 수형자에 있어서 받을 숫자 형벌 형자에서 그 형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유형을 뜻하는 용어죠. 그래서 자유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수형자다. 그래서 이제 이 현행 형 집행 법령에 있어서도 크게 수용자는 어찌어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조문이 있고, 어떤 조문은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수형자는 어찌어찌 한다. 또는 미결 수용자는 어찌어찌 한다. 사형 확정자는 어찌어찌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조문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출제할 때 이제 이 수형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살며시 수용자로 이렇게 바꾸는 함정 패턴, 이것은 계속해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평상시 공부하면서 계속 이런 개념들을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피고인과 미결 수용자도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서 법조문을 이제 공부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피고인 하게 되면은 피의자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형사 피의자 또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가 끝나가지고 형사법원에 공소 제기된 사람, 공소 제기도 보통 줄여서 기소라고 하잖아요. 기소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피고인 또는 형사 피고인이다. 그런데 이제 이 피고인하고도 미결 수용자는 구분해야죠. 그래서 지금 형집행법 제2조에 있어서도 이런 피고인과 미결 수용자를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과 피의자 중에서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만 가리켜서 미결 수용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피의자 전체가 다 미결 수용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구분하면서 이제 법령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 공부할 때도 뭐 진정실하고 보호실도 헷갈리도록 자주 출제하죠. 그런데 이제 이 진정실 같은 경우도 간단히 진정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뭔가 순간적으로 흥분 발악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이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실 개념도 바로 이제 흥분 발악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 수면을 방해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격리, 방음, 거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진정실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격리, 방음, 거실이 진정실이고, 보호실은 당연히 보호하게 되면은 뭔가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든지 자해 우려가 높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실이기 때문에 자살 자해 방지 설비를 갖춘 거실, 이것이 보호실이구나. 이렇게 항상 구분을 하면서 이제 법조문 공부하고 기출문제 지문 이런 것을 좀 분석한다면은 그런 것 가지고 헷갈려서 틀린다든가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과 질서에 관한 조문에 있어서도 위력이 맞는데 이걸 위계로 바꾸는 함정 문제. 그래서 이 위력으로서 교도관은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요건 공부할 때도 위력 하게 되면은 위협적인 폭력의 줄임말이구나. 그리고 위계 하게 되면 거짓 위자, 꾀겠다를 써서 거짓 꾀로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구나.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히 거짓 꾀로서 이렇게 직무 방해할 때 같은 때
이럴 때는 강제적인 그런 거 도구인 보호장비까지 동원해서 사용할 요건은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그 개념들을 항상 잘 구분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수강할 때나 교재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가장 그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숫자 바꾸기 함정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숫자, 이것은 조문에 있어서 여러 조문에 이렇게 비슷한 숫자들이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조문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 기억하게 되면 시험장 들어가면 번번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혼거 수용은 3명 이상이고 수 각각 1명, 일명은 4명 이하이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가 인원 5명 이내, 엄중관리 대상자 1명당 10명 이내이다. 이렇게 해서 그 조문별로 3명, 4명, 5명, 10명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리가 돼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강의할 때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 3명, 예를 들면 그 혼거 수용은 하한만 규정돼 있지 상한 제한은 없다. 그래서 하한은 2명 이상이 아니라 3명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구체적으로 함정으로 출제하면은 혼거 수용은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2명 이상으로 이렇게 숫자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강의 들을 때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그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자꾸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분류 심사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가족 만남은 교정시설 안에서 개관 특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 만나무 집이나 가족 만나무 날 행사 참여 이것은 이제 이 경비 처우급 수용자 중에서 개방 처우급과 그 다음에 완화 경비 처우급 수용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1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히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급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족 만남은 교정시설 밖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교정시설 안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고 개관 특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상해서 중경비 처우급은 어떤 경우에도 가족 만남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치처우와 중간처우 지도보조 개인작업 외부 직업훈련 이거 같은 경우도 다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 처우급으로만 제한되지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급에게도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개완만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상 암기법 이런 것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마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장 그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은 연상 기억법과 그 다음에 내가 강의에서 헷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강조하는 내용 위주로만 공부를 해나가면은 앞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법령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그 무료 강의를 이렇게 과외하듯이 할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합격에 크게 그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 바람뿐이에요. 잘 활용해서 합격 꼭 이루세요.